지난 17일이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일상의 불안감을 더해준 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한 보도는 어떠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범죄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꾸 과거 사건들이 매칭돼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난번 강남의 원룸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방화 이후 살인 사건과 너무 이제 유사성이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특히 피해자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뭐 책임지실 부분도 전혀 없고 동기에 어떤 관여하신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당하신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접하는 방법도, 안 그래도 이 사건 나고 나서 이제 기자분들이 그 식사를 하자 그래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좀 예상이 된다. 어떤 보도가 나올지. 이 가해자를 괴물시하고 엄한 처벌, 그다음에 아마도 왜 못 막았냐에 대한 관련 기관에 대한 공격들이 이어질 것 같다. 근데 그런 패턴이 매번 똑같이 반복됐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우리 조승희라는 사람이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 30여 명을 살해했던 그 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의 접근, 그 미국 사회의 접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자신다 아덴 총리를 비롯한 그 사회 전체의 접근, 이제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도도 역시 예전과 네. 똑같았다. 달라진 바가 없다.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보도가요? 지금. 아니면? 예, 보도도 심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정치가도 우리 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 빨리 뭐 해야 됐고, 그리고 뭐 정치자들 이런 고민 생기면 경찰도 우리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신문 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조현병 있는 사람들 이미 벌써 체포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그냥 지금까지 아무 범죄 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조금 안 좋은 행동 좀 보여줬지만, 근데 심각한 일이 아직 안 생겼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 먼저는 지금 체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점점 우리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시나리오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혹시 모르니까 먼저 한번 그냥 아무 일이 없었지만 조금 이상한 행동 났지만, 근데 심각한 범죄 아직 없지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한번 체포하자, 아니면 미리미리 그냥 어떤 정신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오웰 같은, 아니면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일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정신병 있는 사람들, 조현병 있는 사람들, 그냥 이거는 더 많은 그냥 우리 지금 그냥 강하게 따라가는 게 보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신문 기사들 읽어보면 그냥 국민들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전체 지금 이 과정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 보도 바로 나올 때 이제 보면서 되게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다라고 느끼면서 언론학자로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 언론이 왜 사건 사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였거든요. 과거의 언론은 사건 사고 보도가 제일 일반적인 어떤 유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저도 되게 관습적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사건 사고 보도는 언론이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이지. 근데 지금처럼 매체가 많아진 시대 사건 사고 보도에 갖는 의미가 뭘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선정주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이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외에 어떤 사회적 상관성이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널리즘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그 뒤로 가는데 이 사회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부여하기가 저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 외에
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지나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일로 가게 되거든요. 선정주의만으로 끝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프의 과정에서 논리적 점프의 과정에서 좀 무리한 보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의 불행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근본적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슐츠 씨하고 우리 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사건을 두 가지 측면 이상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환기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슈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나 그분들에 대한 케어 부분도 행정당국이나 또 경찰이 수차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까지 탓을 하거나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피해자들의 이 정말 억울한 무고한 선량한 시민들이 그렇게 5명의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표 의원 계시지만 행정당국과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도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하다면 지금 사법 입원 제도도 계류가 돼 있고요. 또 외래 환자 강화 제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전체를 몰고 가는 것도 옳지 않으나 분명히 그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해서 이게 서로 살리는 길입니다. 조현병 전체를 모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온정주의로 케어하는 걸로만 가야 된다고 보는 것도 저는 한 측면밖에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다 봐야 된다. 네. 그 방송- 부분, 예, 그 부분인데요. 예. 보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보도해야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엄청난 큰 사건인데 이걸 보도 안 하는 것도 사실 언론의 직무유기겠죠. 다만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정형화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 이 지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 사실상 모든 기사들의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긴 했어요. 뭐 입법적, 행정적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때로는 좀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건강보건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마치도 이번 사건 원인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족 2명 이상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 직권으로 전문의에게 요청을 하고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고 책임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좀 희망을 발견한 것은 제가 이제 기사에서 확인을 한 것이지만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놨어요.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 그럼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감금하고 이것이 해결책일까? 그것이 아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보건복지 비용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리고 관련된 관련 공무원이 다뤄야 할 정신질환자의 수도 지금 100명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이건 사실 관리 불가능 상태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실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 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금 더 많은 클릭수를 달성을 하고 조금 더 많은 그런 회자가 되고 있는 리트윗이 되고 하는 이러한 기사들은 선정적이고 과거 답습형이고 정형적인 패턴이 대본을 이룬다.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지금 이 대단히 끔찍한 사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모두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기사로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쉬운 해법, 단순한 해법을 찾게 되는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제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하나가 이걸 어떤 병의 문제, 개인의 어떤 그 정신병의 문제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들에 보면은 뭐 조현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뭐가 문제냐면은 조현병이라는 게 벌써 우리나라에 그 조현병 그 뭐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는 식의 오도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라든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 문제 하나. 또 하나, 그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인 또 쉬운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경찰, 뭐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 경찰만 둘겨 패는 거예요. 경찰이 잘못됐, 경찰이 좀 더 강하게 대응했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경찰도 자기의 주어진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조그만 일이 있어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강한 공권력을 휘두른다는 거는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해법을 좀 넘어서서 거기서 한 발짝 들어가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죠. 근데 예산 제약이라는 것도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어진 예산 제약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이미 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몇 가지 징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징후들을 경찰 혼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측면, 사회복지의 측면, 그다음에 또 정신과 전문의들의 측면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어떤 시스템, 그런 접근법이 있었다면은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종합화된 정보를 가지고 경찰이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아주 커다란 비용을 요구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지적해주는 언론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도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나는 나죠. 인간 사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도 심지어 노르웨이에서도 끔찍한 그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그 사회가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미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의 사건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발생을 해왔지만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정부, 국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늘 이것을 쉽고 간단하고 빠른 대증요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걸 쏟아내놓고는 좀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새로운 이슈로 또다시 바뀌어버리고 이 문제를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앞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경찰청이 내놓은 것은 유사한 답이에요. 그 이후에 내놓은 것이 경찰과 사회복지 또 정신보건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그 말과 실제로 그것이 구축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언론의 사명은 이것을 추적해 봐야 돼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정말 추진하고 있느냐? 언제쯤 될 것인가? 입법이 필요한가? 또는 행정적인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이 일어난다면, 징후들이 발견된다면 이러이러한 차단들이 전에 없던 것이 생기겠구나. 이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것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무엇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일단 언론에서 초반에 강조한 부분은 지금 말씀한 조현병 전력입니다. 서울신문 4월 18일자에 폭력 전과 조현병 앓는 동네 무법자 체포된 뒤 음해 세력 있다 횡설수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한국일보 경찰 안이한 대응 진주 묻지마 살인 불렀다. 40대 조현병 환자 자신 아파트에 방화 후 이웃 주민의 칼부림. 조선일보는 불길 피해 뛰쳐나온 주민의 무차별 칼부림. 조현병 40대 준비한 휘발유로 방화. 동아일보도 이웃의 묻지마 칼부림 한 달 전 막을 수 있었다. 조현병 전력 40대 아파트 불낸 뒤 대피하던 주민 무차별 흉기 공격. 한겨레는 진주 방화 살해범 이웃 갈등 올해만 7차례 신고됐지만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비정상적 행동으로 마찰 찾아 이런 제목을 기사들이 실었습니다. 다 조현병을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뒤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경찰의 관리 문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를 초반에는 많이 부각을 했었고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어떤 개선 방안들에 대한 어떤 특집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보도 유형들 좀 되게 쉬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쉽사리 원인을 이제 조현병으로 돌리고 두 번째로 책임을 이제 경찰에게 묻고 세 번째로 대안은 사실은 별거 없는.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이에요. 2017년은 사건도 그랬고 18년 사건도 그랬고 거의 똑같은 포뮬러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일단은 이걸 다 구분해서 일단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됐는가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하 원칙이 기사의 원칙이라는데
그 외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언제나 외를 넣으란 소리가 아니라 외를 찾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외를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금방 갖다 붙이는 이 지나친 관습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2011년에 대검 범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비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에 범죄 확률의 차이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일반인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2015년이 좀 더 최근 조사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는 보면 10만 명당 그러니까 비정신질환자 10만 명당 68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정신질환자로 등록됐거나 이런 진단받았던 사람의 경우에 한 절반 정도가 외로 이제 범죄율인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질환대에서 가지는 공포가 사실은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흔히 리스폰시블 리포팅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정신질환이라든가 병력에 관련된 것을 원인의 일부로 보도하는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들이 1990년대 이후로 나오고 있고 꾸준히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언론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저 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토리도 많이 살았는데 뭐 정신병 있는 사람들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그래서 사실 사람들 항상 특히 지금 이런 스토리 많이 읽어보면 다 피해자, 뭐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정신병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통 사람 한 10배 더 어떤 범죄가 생기는 게 그냥 피해자 되는 게 가능성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서 뭐 여자들 뭐 관광하는 경우 엄청 많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여자는 이런 거 신고해도 누구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조금 마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사기 엄청 많이 이런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사실 그 지금 이런 스토리 보면 또 작년 사실 10월달 이래서 조선 일보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조현병 환자는 살인 사건 잇따라 발생. 대체 어떤 질환일까래?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 이와 같은 스토리에서 사진도 나오는데 그 사진은 바로 그 13일의 금요일 같은 영화 같은 사진 그런 분위기 완전히 공포성 만드는 스토리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이 사람들 오히려 피해자 사실 생기는 그 피해자 역할 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되는 실제 경우가 통계로도 훨씬 더 그렇게 많아요. 네. 나오더라고요. 피해자의 가능성이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범죄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오랜 숙제예요. 과연 이것이 원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무척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된 연구들이 최근에 와서 정합된 바에 따르면 일정 시기에서는 정신질환 원인론이 막 우세하기도 해요. 그러다 일정 시기엔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근데 최근의 경향은 정신질환이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가 대세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도 통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통계는 상당히 시기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샘플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요. 범죄 종류를 무엇으로 하냐에 대해서 다르고요. 근데 결국은 발견된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공격성 또 하나는 의존증 약물이나 이 약을 끊고 나서 알코올 같은 것에 의존하다가 생겨나는 그런 부산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지 정신질환 그 자체가 원인인 경우는 상당히 작다. 이것이 이제 이제까지는 정신의학이나 범죄심리학의 정론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선 너무 습관적으로 강력범죄 발생했을 때 이 사람 혹시 우울증 있어? 조현병 있어? 라고 찾아 들어가는 언론의 이 관행 그 자체는 이제는 변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번에도 그거부터 반복되고 지적. 있죠. 네. 아니, 물론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어떤 그 질병의 측면으로다가 모든 원인을 몰아가는 건 사실은 저는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아까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통계와 다르게 강력범죄라든가 몇 가지 그 소수의 어떤 끔찍한 범죄들로 좁혀서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집단에서 범죄 발생률이 좀 더 높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어느 한쪽이 전부다 혹은 전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조현병이라는 게 이제 2011년도부터 사용된 용어고 그 전에는 사실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근데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의학적으로 사실 정의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범위가 넓은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증세 중에 하나가 망상이라는 거거든요. 망상.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뭐 해코지하려고 한다든가 죽이려고 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지금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망상을 갖게 되거나 환청이라든가 환시를 보게 되거나 뭐 이런 그 증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원인도
적으나마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뭐 몇 퍼센트가 이 질병에서 오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징후적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시에 캐치를 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돌아가신 그분 저 여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이 안모 씨라는 상당히 집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와 찾아오고 막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CCTV 카메라까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그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됐는데도 경찰은 왜 대응을 못했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경찰이 자기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과거 폭력 전과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걸 근거해서 사회복지사의 관찰이라든가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좀 조기에 캐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았나.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네. 원인을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범죄에 관련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처벌의 관점에서는 정신질환이 원인이 됐다? 그럼 처벌은 뭐냐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처벌에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느냐잖아요. 그럼 정신질환의 경우 외려 의도성이 기각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범죄 행동이 이 원인으로부터 왔다가 입증이 돼야 이거를 통제해야 나머지 결과가 안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인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다음에 뭔가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예방과 처벌의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법적인 부분은 실제로 이 사건이 범죄인지 여부를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성이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가벌성, 얼마나 벌할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책임성이에요. 이 책임성 부분이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된 것이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 이런 논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범죄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섣불리 범행 초기에 정신질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사실 아까 이제 원인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베리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검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자이냐. 이게 바이러스가 있느냐 또는 뭐 타미플루나 이런 것에 적용할 만한 그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과 질환은. 대단히 좀 주관적인 평가가 근본이 되는 그 증상이 있느냐, 질환이 있냐, 기질성이 있느냐, 그다음 신경증이냐 또는 성격 장애냐, 아니면은 정신병이냐 이런 구분도 대단히 좀 경계선상에 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자꾸 강력범죄와 정신질환이 연결되어 버리면 혹시라도 내가 조금 정서적인 문제, 기분 장애 또는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 가족과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딘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겁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병원에 가는 것조차 정신질환자로 아예 낙인이 찍혀버리고 강력범죄자의 예비자인 것처럼 보여줄까 봐 그러면 아예 가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통계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정신질환자의 수는 대단히 심각한 일부에 불과하고 그분들 중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자의 수는 일반인 샘플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의 문제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검찰청 공개한 통계에서 보더라도 강도 등을 포함한 5대 강력범죄는 정신질환자 샘플 중에서 5대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보다 일반인 샘플에서 더 많아요. 비율은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일단 사건 초기에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언론이 나서서 조현병을 이렇게 부각시킨 네. 거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던져준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이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건 발생 다음 날 18일에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서 5명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경찰의 신상 공개 방침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번 사건이 된 건 맞죠? 네, 신상 공개 결정이 상당히 빨리 왜 이루어졌고요. 그랬을까요? 사회적 관심이죠. 결국 여론의 압박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늦어졌을 때 언론 보도 그리고 인터넷상에 또는 SNS상에서 여론들이 경찰을 압박하고 왜 공개 안 하느냐 이런 부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 공개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신상 공개를 할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해당된다면. 그런데 조급하게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공개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겠죠. 그 절차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개 사안이라면 빠르게 하는 것이 늦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 공개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결략되었다거나 심의가 충분치 못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선 뭐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아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는데 원정주의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5명의 무고한 희생과 또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네티즌들 들어가면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왜 이런 무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느냐. 심지어 뭐 사형제도도 부활시켜라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 실제로는 아까 제가 왜 입법부에서 엄정한 요건 하에 사법 입원 제도가 필요하냐고 그러냐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악용될 수도 있지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이 케이스에도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동의를 거부해서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적절한 조건으로 취해졌으면 본인도 지금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고 가장 흉악한 살인범으로 지금 남게 됐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있는 제도 안에서 재량 행위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 한 가지. 또 경찰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6개월 동안에 8차례나 출동할 정도였고 아까 말한 그 여학생을 쫓아가고 자비로 CCTV를 설치할 정도면 징후가 쌓였기 때문에 경찰이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경찰에도 자유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신체를 위해서 직무범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찰차 출동이 있지 않습니까? 더 관심을 가졌어야죠. 그리고 초등등이 더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신상 이제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이런 거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소한 자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내가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예방 효과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말 들어보니까 불쌍한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산재 처리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사회 불만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 문화적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쌓여온 건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빨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때보다 굉장히 바로 공개가 됐고 사실 그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싫더라고요. 네. 화가 나고. 그런 면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강서구 그 PC방, 김성수 씨. 예, 그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늦게 도대체 누구길래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를 조금 언급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 PC방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노래방 주인이었죠.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 변경석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그 일가족을 살해했던 김성관 사례가 있고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최근 사례들입니다. 옛날에는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거. 들쭉날쭉했었죠. 그 계기가 강호순 사건이었죠.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떠한 규정도 없었고 제재도 없는 상태였고 대부분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초상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언론의 재량으로 주로 맡겨져 있었고 경찰에서는 사실 추가 범죄를 발견한다라든지 혹은 기소에 유리하게 할 목적 등으로 공개를 하는 행위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호순 사건 때 가장 인권 침해
이냐, 사생활이나 또는 초상권 침해이냐, 아니면 공공의 알 권리이냐, 국민 알 권리이냐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났었고 언론사들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어서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도 여러 번 열렸고요. 저도 상당히 많이 그 토론에 참석을 했었고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법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그때 이제 이 조항이 마련이 된 것이죠. 유독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죠. 이제 국가기관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자신이 인신구속하고 있는 어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 결정하는 거와 언론이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란 말이죠. 네. 예, 물론 앞에 게 선행돼야지 이제 뒤에 것이 이제 합법적인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언론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실은 대중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많이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공익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경우였다면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것이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론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그 부분은 나름의 다 타당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법정이 사실 좀 특이한 법정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나름대로 법 합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알 권리 보장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 저는 이게 뭐 핵심적인 판단의 어떤 측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비교적 명확한 판단의 근거들이 있는데 이게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저는 알 권리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학자지만 알 권리는 대단히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에 속해요. 이거는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알 권리는 헌법적인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건 없다. 그럼 결국은 공익이에요. 이 공익이라고 했을 때 이 공익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언론도 판단할 때 이걸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게 공익에 복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른바 이익 형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개별 언론사들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독일에서는 다행인 게 이런 신상 공개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알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민들 왜 이런 사람 얼굴 꼭 봐야 되냐? 그 사람 이름 알게 되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도 이해 못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 알게 되면 오히려는 문제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이 범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도 있을 거야. 어떤 아버지, 어떤 형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인생까지 다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일자리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너도 혹시 정신병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것도 생겨서 아니면 너의 아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사람들 아무 실패 안 했는데 그래서 왜 그 사람까지는 벌 받아야 되는지 난 이해 잘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여기는 범죄했는데 그래도 아직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동물 아니고 이건 뭐 어떤 식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권이 있어요. 인권은 그냥 사람 있으면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론으로 네. 맞는데요, 실칠 씨. 이런 정도의 사건은 사실은 몇 년에 한 번 내지는 뭐 이번에는 최근에 강서구 사건이 있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 원칙론은 저도 동의하는데 네. 이 4대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의 청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좌제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절대로 이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면 수심의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 그리고 실제 정신을 앓고 계신 분들조차도 내가 저런 정도까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면 내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피해볼 수 있다는 거를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점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예방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장무승 교수님, 그 일본에서는 네, 어떻게 이게 일본 아주 언론들은 어떻게 보나요? 일본 언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공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NHK 그 방송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공개한다 만다, 뭐 익명 보도를 한다, 실명 보도를 한다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 가해자라든가 피해자를 익명 보도를 할지 실명 보도를 할지 여부는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NHK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스스로의 판단해서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공개합니다. 대부분 공개해요. 다만 그 다음 후단에 나와 있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은 기소 단계에 있거나 수사 단계에 있거나 재판 중일 때에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람이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갑을 찬 모습이라든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예단이 될 수 있을 만한 화면들, 화상들은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또는 범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았던 거주지라든가
범행 발생지라든가 그 주변의 건물 모습 같은 것도 보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 방송사별로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종합적인 보도 지침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TV 도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신 질환에 의해서 정신 장애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판명이 되거나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익명 보도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TV 도쿄 방송국의 자체 그 보도 지침입니다. 그리고 간사이 TV의 경우에도 비슷한 그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장애자에 의한 범죄라고 판명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익명 보도를 하고 실명 보도를 하다가도 경찰이라든가 전문의에 의해서 이것은 정신 장애자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익명 보도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언론사들은 대개 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네, 강호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그 신상공개 규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은 8조 2항인데 그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이 잔인하다라는 요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하거나 자백을 했을 때. 그다음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성년자가 아닐 때. 이 네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필요하냐를 판단해서 공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원칙이 없었다. 예, 보시면 되고 사실은 그냥 거의 공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4년 지존파 사건이나 96년 마카파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도 흔히 기억하시겠지만 막 조폭 얼굴 문신한 거 이런 것들 이제 드러나는 그런 형태였다가요. 2004년에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인권 침해라면서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경찰이 설득해가지고 범인을 설득해가지고 얼굴을 공개시켰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이었던 2000년에는 이제 연쇄살인범 정두영은 그냥 아예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12월에 붙잡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아예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려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들이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 경찰청이 훈령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제정해서 피의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서 이때는 또 외로 경찰들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역시 되게 중요한 사건 2009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제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이때는 아마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었지만 더 여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궁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제 그런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시민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와 같은 공개 결정을 내렸고 중앙일보는 인륜의 문제. 그래서 그 범죄자 인권보다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당시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시 조선일보 사설 2009년 2월 2일자 사설이었는데요. 반사회적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강호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연쇄살인범에게까지 신원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시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 이상 공익 효과가 크다.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중앙일보 공익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 얼굴 공개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실었는데요. 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결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결에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뭐 한겨레 빼고는 대부분은 다 공개 쪽으로 언론들이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역시 언론사의 자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특징인데 이러한 그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상 공개를 강제화 규정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엔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어서 기소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이나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대중의 요구와 피의사실 공표죄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에 규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못 공개한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바로 소송 대상이 되고 그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언론사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일어나는 소송들이 많다 보니 언론사나 언론협회에서 자유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을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지 말고 국가에서 혹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걸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언론사는 안전해지니까. 이것이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탄생한 배경이에요. 이 부분은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언론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 한겨레는 한겨레대로 그 회사의 언론사의 방침과 철학에 맞추어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다른 언론에서는 우리는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그건 맞아요. 존중받아야 돼요. 대신에 그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죠.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독률이 떨어지면 그 결과는 책임져야 될 테고 공개를 잘못했다고 소송을 당하면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확한 지적이신 게 우리나라 언론이 부담을 국가기관에게 떠넘긴 형태예요. 사실은 물론 법적인 어떤 체계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거, 지상파 3사라든가 종편사사는 말할 것도 없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신문사, 일간지들이 이제 다 공개를 선택한 거는 그것이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없고 이득은 훨씬 더 큰 상태. 대중들의 분노를 받아안을 수 있는 상태, 더 많은 클릭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했다라고 보고 한겨레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뭐 이건 논점은 아니니까 한겨레 같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법적 판단을 떠나서 사실 언론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고 대중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얼마나 흉악법해도 이런 거 정말 그 신상 공개하면 누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문제는 지금 더 커질 수도 이런 위험성 좀 있다고 이 범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 가족이나 뭐 친구들 엄청 그 인생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정말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유럽에서도 이런 스타일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 정말 이런 범죄하고 관계 없는 사람까지 처벌 주는 게 그거는 좋은 범죄 그냥 그 예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알 권리를 헌법학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부수 권리라고 보거든요. 필수적인 권리. 왜냐하면 알아야 표현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의 자유도 거기에 당연히 부수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언론협회 보도 강령에 보면 대단히 엄격하지만 그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시겠지만 제8조에 보면 그 기준이 정당한 이익이 존재할 때 대중에게 범죄 수사 재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당사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보다 공개의 이익이 우위에 있을 때 범죄의 혐의자 또는 행위자의 이름, 사진 그리고 범죄 혐의 행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비난 가능성의 정도, 범죄 혐의 재판 상태 또는 인지도, 유명한 사람 공인이냐 알려져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그 다음에 범죄 행위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그 상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흉악범 유영철 사건이 있었을 때 얼굴 공개와 관련돼서 이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이 경찰에게 발길질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제지하려던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화면을 보시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아침 유영철이 수감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산을 든 50대 여성이 늘어선 전경들의 틈을 뚫고 나와 유 씨에게 달려듭니다. 경찰의 발길질에 가슴팍을 차인 이 여성은 계단 아래로 밀려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이문동 엄마라는 이 여성은 지난 6월 서울 이문동에서 피살된 전모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양손이 피해자를 호송하고 있었으니까 발밖에 없으니까 발로서 저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유 씨가 떠난 뒤 스트레스에 울분까지 겹친 전 씨 어머니는 결국 몸져 누웠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그놈이 우리 딸 어땠는가 착한 딸을 왜 말도 없이 죽였는가 묵사발로. 표창 의원님 저 때 기억이 나시는지? 네, 너무 기억이 나죠. 그리고 너무 좀 아픈 현실이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법도 없었고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부분은 그 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근데 유영철이 처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씌워달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은 분노를 하신 거죠. 근데 유가족이 이제 가서 벗기려고 그럴 때 네. 경찰이 저렇게까지 과잉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연쇄살인범을 보호하려고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하는 경찰 이렇게 이제 비춰졌는데 사실 해당되는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그 좀 자동 반응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조금 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그 제지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죠. 대부분 보면 그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이제 경찰의 어떤 행동 말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나 그 당사자들이 얼굴 가리는 걸 보면 분노하는 모습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가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놈 얼굴이라도 보여야 뭔가 이렇게 죄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인정받거나 망신당해라. 그렇죠. 네. 이거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과 하면 명예형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 법이 단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얼굴도 공개되고 망신당하고 욕먹고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뭔가 당해야 그나마라도 분노가 풀리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도 그런 공분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그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저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다만 우리가 이 어떤 초상권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는 이와 같은 명예형벌적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근대적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례로 이 미국에서는 이런 얼굴 다 공개를 하잖아요. 특히 지난 2017년 지금 네. 기사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했던 마트 잠깐 간 사이에 아이를 그냥 차에다 두고 네. 방치했던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이른바 머그샷이 이제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돼서 저희는 좀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당시에 그 미국에서는 이 아동 학대 때문에 우리나라의 판사 부부가 괌에 놀러 갔다가 이 신상 공개가 다 됐는데 정작 그분들의 사진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가려진 형태로 공개가 돼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범죄자의 신상은 공익 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은 언제나 머그샷이라고 하죠. 입건된 피의자의 얼굴을 바로 사진을 찍게 되어 있고 이것을 경찰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올려두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퍼나르거나 공개하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사후에 소송이 일어날 때죠. 이런 가벼운 일로 왜 나의 얼굴을 이렇게 공개해서 더 커다란 피해를 입히느냐라고 해서 소송이 일어나서 실제로 경찰 기관이나 언론사가 패소한 사건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고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우리나라는 특정 강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은 무조건 공개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최근 사건은 청소년인 17세 여성이 4살짜리 남자 어린이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그런 범죄 사건에 있어서 이 미성년자 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늘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보다는 공익이 큰가 사익이 큰가에 대한 비교 형량으로 접근을 하고 이 경우에 여론,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은 대부분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정리하고 싶은 게 이상과 현실을 잘 감안해서 지금 제가 특례법 4가지 요건은 엄격합니다. 남발될 걱정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인권의 보호 취지도 이해하는데 매사마다 형사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발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은 뒤로 미루셔도 괜찮을 것 그쪽 같습니다. 위원회 뭐 좀 계신 분 같으세요? 왜냐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아까 정 교수가 말한 우리 법 강준과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의 역사 문화적인 것이 명예형이라든가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면수심, 천인 공로할 범죄까지 저지르지 가지 마라 이런 예방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민적인 분노 표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된다고 느끼느냐 하면 첫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피해자에 보니 대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으신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그 범죄자 가해자에 대한 비난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냥 가해자가 누구냐, 그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사이코패스냐, 조현병이냐, 또는 뭐 그의 얼굴 공개하고 어떻게 생겼다,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범죄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리 근대 이후의 현대적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은 무엇인지, 시민의 성숙한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 시민들은 각자 떨어져 있는데 정의감의 발동이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저렇게 약한 사람을 저렇게 파렴치하게 공격한 범죄자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지만 범죄 피해자 얼굴 사진의 신상 다 공개하지만 아까 NHK 가이드라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유죄 추정에 의해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NHK 보도를 보면요, 그 범죄 피해 사실을 보도할 때도 상당히 건조하게 합니다. 우리처럼 무슨 뭐 그 보도하시는 앵커라든가 기자가 막 약간 좀 흥분한다든가 분노에 차가지고 마치 유죄인 것처럼 단정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그냥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걸 유죄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라든가 얼굴 사진은 공개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범죄 피의 사실을 바라보는 문화 자체가 시각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문화권마다 생각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네. 있죠. 정 표현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쪽은 굉장히 소홀하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죠. 제가 아까 명예형별을 왜 중시하는 상황이 일어나냐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내가 느낀 피해를 충분히 뭔가 갚아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자꾸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법 체계가 그것에 올바른 형벌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번 PC방 살인 사건 같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굴을 공개하고 났더니 나타났던 효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놈 봐라, 얼굴 되게 좀 범죄 저지르게 생겼네라는 편견의 강화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여, 이런 식의 분노의 더대로 강화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어떤 공익들을 만들어냈을까를 사후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이 명예활동적 요소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어떤 공익적 기준에서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표창원 의원님 오늘 뭐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언론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또 제2에 대한 또 제2 직접 참여한 느낌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쓴소리 다 하고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기 검열이 되더라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표현님 원래 그런 분 아니셨는데. 예, 제가 많이 좀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언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이제 30위대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낮거든요.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정도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통제도 권력적인 형태는 다 걷어내되 대신 언론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번 사건이 이제는 끝이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형태의 반복,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는 조금 더 촘촘하고 인내심 있고 차분하면서 좀 체계적인 접근을 해주셔서 우리 그 언론 소비자들, 독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녹화에 직접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나와주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감격스럽고요. 아니, 그런 말씀. 왜냐하면 네. 늘 언론의 이제 감시 대상이잖아요. 저희는 감시 대상이고 제가 하는 말이나 올리는 SNS 글 하나에서 혹시 비판이나 공격할 여지가 있으면 흠씬 두들겨 맞고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언론과 미디어를 이렇게 비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도 되나 정치인 입장에서 늘 좀 낮은 자세로 듣고 반성하고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너무 의원님 다 되셨어요. 예전에 예, 그 정도 너무 달라셔서 예. 제가 그 아래에서 보던 네. 그냥 의원직을 떼고 말씀해 주신다면 편하게.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밖에 안 남으셨어요. 아니,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언론은 좀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싶은 영역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존중해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씩 더 좀 책임성 있는 언론과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들을 우리 그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한 보도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표차원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